상속세 신고자문 다수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이 60억 원 이상이 되면 지방구세청 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좀 까다롭고요. 예. 뭐 그냥 참고로 보면 제가 소규모 사업자들 신고 대리를 한 2,000건에서 3,000건 정도 웹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의 제목을 뭐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부자 다들 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는 세금 상식, 좀 상식적인 얘기는 아시는 뭐 얘기는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또 새로운 내용이 있다 그러면 눈을 반짝반짝 하시면서 또 재밌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상속 증여세를 얘기할 거고요. 예.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뭐 그냥 재미로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2000년대 회계사 처음 됐을 때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지금 젊으신 분들 모를 텐데요. 북박 아빠라고 이게 뭐 하는 주제가 이겁니다.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보면 돈 생길 때마다 발품 팔아서 부동산을 사모하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읽으면서 뭐야 이거 불로소득이잖아 이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 애기인데 5살입니다. 예. 예. 얘를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요때 미리 실천했으면 더 부자가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예. 부의 원천은 아시다시피 뭐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자산소득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근로소득 대부분이고요. 나이 들어서는 자산소득 비중이 높습니다. 나중에 많이 나이 들면 이제 자산소득밖에 없습니다.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를 모으는데 뺏어가는 게 이제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 부가 많이 모이겠고, 부를 모으면 이제 또 지키고 물려주는데 그게 바로 상속입니다. 예, 상속 얘기했고요. 세금을 얼마 내는 게 좋으냐? 적게 내는 게 좋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세금을 내자. 그 다음에 탈세가 있는데 이거는 당장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낼 위험이 있는 그런 거 부담하는 거죠. 이런 거 뭐 필요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위험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그리고 절세는 적게 낼 수 있는 옵션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적 옵션을 구하는 이런 절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조그만 자산 모으기 관련해서 요즘 요거 많이 소개드릴 만한 거 2가지만 얘기하겠는데요. 적은 돈으로 절세도 하고 목돈을 마련하는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이거는 뭐 광고 많이 하는데 뭐 푼돈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혜택입니다. 그냥 400만 원 연간 넣으면 세액공제가 48만 원입니다. 48만 원. 장점이 뭐냐면 이게 저축계좌에 돈을 넣어서 펀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팔 때 과세가 안 됩니다. 증권거래세도 없고요. 예, 세액공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3만 3천 원 없는 셈 치고 자동이체 해가지고 펀드를 사면 10년 지나면 5,100만 원이 됩니다. 펀드 수익률이 한 5% 정도. 아무나 넣을 수 있어요? 아무나? 예.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관계없이? 네, 광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 들었고요. 우리 애기도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5살인데 10년 지나면 5천만 원, 20년 지나면 1억 3천만 원. 이렇게 뭐 나중에 몇 억 되겠죠. 예. 근데 이건 탈 수 있는 거는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돈을 여기다 몰빵할 수는 없겠죠. 그냥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혜택 중에 우선적으로 요거는 소액을 넣으면 이렇게 목돈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생긴다. 예. 그리고 하나 또 ISA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ISA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형 ISA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펀드 계좌 안에서 뭐 양도 차익이라든지 뭐 이자 배당이 있는데 그 200만 원까지 뭐 크진 않죠. 그냥 비과세가 됩니다. 예. 초과해도 되는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이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주식 사고 팔고 할 때 여기다가 돈 넣어서 사고 팔고 하면 되겠다. 근데 요거는 단점이 국내 주식만 됩니다. 예.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들한테 뭐 물려주려고 하는데 상속세가 얼마냐 그러는데 상속세 빵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내는 게 상속세다. 상속 재산은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예. 그다음에 뭐 예금, 뭐 그다음에 기업 하시는 분은 주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험금도 이게 보험 들여놓으신 분들 이게 보험금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일하시다 돌아가시면 퇴직금, 뭐 그다음에 자동차도 있고요, 오토바이도 있고 돈 빌려준 거, 뭐 채권도 있고요. 뭐 갯돈 채권도 있습니다. 갯돈 채권 같은 거. 근데 좀 그 관심 가질 만한 게 동산인데요. 동산은 신고 안 해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상속세 이게 좀 피해갈 수 있는 게 그림입니다. 그림 같은 거 환가성이 좋은 게 보통 한 5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걸 사서 그냥 자녀에게 주면 이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여담으로 국민연금은 뭐 국민연금 받는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요거 정리재산이 중요한데요. 요거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자녀에게 정리한 게 있으면 이거 상속세 계산할 때 다 합산해 버립니다. 그것도 상속재산이고요. 대신에 증여세 낸 거는 빼주겠죠. 기납부세액으로. 그 다음에 추정 상속재산인데 이거 좀 골때리는데요.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제 계좌 내역에서 인출된 금액 중에 이게 소명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자녀에게 정리한 걸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보통은 이제 아버님이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돌아가셨는데 세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재밌는 케이스 말씀드리면 뭐 딸이 둘이 있는데 아버님이 좀 돌아가시는데 바람피다가 돌아가셨어요. 애인이 있으셨는데 근데 애인한테 용돈을 뭐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이렇게 준 게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녀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인출해가지고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줬으니까 이걸 소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애인한테 돈을 줬는데 자녀들이 상속세를 무는, 세금을 대신 내주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이 이제 계시네 돌아가시면 이제 이게 저희가 왜냐면 제 우리 친구들 아버님들이 요즘 많이 돌아가시고 연로하시고 이래가지고 상속이 아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한테 묻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뭐 슬픔에 잠겨 있다가도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이 뭐 어떤 게 있는지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가시면 상속재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나중에 등기로 이제 우편으로 옵니다. 재산이 부동산이 뭐고 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자세한 내역은 또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 조회를 해볼 수도 있고요. 거래 내역을 다 보려면 사망 지나서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은행이나 뭐 다 요청을 다 건건이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제가 제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갔다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요즘은 요 팜플렛까지 비치해 놨더라고요. 상속이 얼마나 흔하면 장례식장에 여기까지 갖다 놨어요. 이게 행안부에서. 여기 상속이 일어나면 여기 뭐 찾아가가지고 신청을 해라. 예. 뭐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 내역을 알 수 있다. 이런 비치해놓은 안내문입니다. 예. 그래서 상속 일어나면 이제 일단은 법적으로 재산을 이게 분할을 해야 되는데 협의 분할이 우선이죠. 예. 협의 분할 안 하면 이제 법정 상속 비율로 하고 그다음에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고요. 예. 신고 납부까지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좀 슬픈 기간이 한 3개월 되니까 3개월 지나서 저한테 뭐 문의를 하시거나 맡기거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상속세는 이게 신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인세나 소득세는 신고하면 끝나지만 신고하고 조사해서 결정해야 끝나는 이게 세목입니다. 그래서 9개월 이내에 조사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9개월, 15개월 지나야 이제 상속세가 완전히 끝이 나거든요. 그거 끝나면 조사 없습니다. 예. 그리고 상속세 계산은 제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내용만 요약했는데요. 이거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뺄 것 빼고 부채 빼고 공제하고 과표를 만든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상속인별로 이제 세금을 나누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로 유산세 제도라고 합니다.
받은 재산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세율이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좀 보면 이제 뭐 배우자 공제 5억 빼주고 기초 공제, 인적 공제 뭐 해가지고 일괄 공제 한 5억 빼주고 한도가 30억밖에 안 됩니다. 요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상속세 계산 예제인데요. 10억을 받을 경우, 20억을 받을 경우 뭐 이렇게.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하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10억, 상속재산 10억인데 공제가 최소한 10억입니다. 어머니 5억, 그 다음에 자녀 일괄 공제 5억 해가지고 과표가 0이 되어서 세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억, 어머니 계시면 상속세가 없다. 예. 그리고 어머니 안 계시고 아들만 둘 있다 그러면 일괄 공제 5억밖에 안 빼줘서 세금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20억이 나올 경우에 어머니가 계시면 이렇게 0.5억 해가지고 어머니 계신 경우에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세를 적게 낸다. 이건 상식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이게 요즘 뭐 개편 논의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뭐 언론에서 뭐 언급된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나누는 그런 유산세 제도 이게 좀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세율이 너무 높다. 뭐 1억, 5억, 10억, 30억 요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30억 이상은 30억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50%예요. 그냥 웬만하면 50%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외 최대주주는 20% 할증인데 요거 이재용 씨가 요거 주식에 대해서 20% 할증해가지고 원래는 세율이 최고 세율 50%인데 60%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11억인데 상속세를 11조인데 6조를 냈어요. 그래서 정말 이재용 씨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봤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공제가 있는데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30억인데요. 한도가 30억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2000년도에 30억이었습니다. 24년간 불변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건 반드시 뭐 제가 부자 감세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이거는 개정이 돼야 된다. 최소한 1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 300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속세 면세점이 1200만 불입니다. 환율로 곱하면 한 180억 정도 되거든요. 180억. 그래서 웬만하면 상속세 안 냅니다. 예. 세율은 최고 세율은 40%예요.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우리 처제가 그 미국에 신시내티 사는데 상속세 물었더니만 관심도 없어요. 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개편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간이 제가 5시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속세와 친구 정여세인데요. 정여는 공짜로 받았을 때 받는 사람이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건데요. 그 받은 재산에다가 그다음 10년 이내의 재산을 다 합산합니다. 예. 10년 이내. 네. 받은 날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전 거를 다 합산을 해서 계산한 다음에 이전에 정여세 신고서 낸 거는 이제 기납부세 빼주는 거죠. 정산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좀 골 때는 게 정여의제라는 게 있는데요. 직접 받은 거는 좀 그 받은 효과가 있는 이익을 보는 뭐 그런 거래가 있어요. 그런 거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예. 그래서 이 평가는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가라 좀 애매한 게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는 자기가 거래되지 않는 이상 시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사시가를 찾아서 과세를 하는데 유사시가가 옛날에 법에 잘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막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소득세법에 딱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2번에 보시면 동일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 이내인 것 찾아가지고 거기서 거래가 일어난 게 전 3개월, 후 3개월, 6개월 동안에 있으면 그 제일 가까운 걸 찾아가지고 시가로 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공시가격으로 했다가는 추가로 가산세까지 맞고 세금을 더 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부동산 가서 알아볼 수도 없고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구세청에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홈택스 들어가서 이렇게
세금 신고, 증여세 신고에 들어가면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여기에다가 자기 아파트 뭐 집안하고 동 호수 딱딱 넣으면 유사 가격이 뭐 언제 얼마 있었고 몇 호가 거래가 일어나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거 딱 찾아가지고 그걸로 신고하면 뭐 가산세 맞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리를 얼마나 하면 세금을 안 내느냐? 그 정리자산 공제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좀 이거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일반적인 만약 부모가 준다 그러면 5천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아빠 5천, 엄마 5천 아닌데 그게 아니고 합산입니다. 이거는 합산.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부모도 따로 합산해서 5천만 원. 그럼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세금 안 내려면 조부모 5천, 부모 5천 이렇게 받으면 1억까지는 세금 안 내고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한테 받으면 6억. 예, 이거는 많이 활용하시죠. 공동명의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증여자가 외조부모인 경우에는 요즘은 친가나 외가나 거의 뭐 정서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그런 뭐 왕래하고 그래가지고 외조부모가 주는데 왜 공제 안 해줘 그러는데 이게 직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친척 공제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외조모가 엄마한테 5천만 원 주고 엄마가 또 자녀한테 주면 요거는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외조모가 5천만 원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뭐 상속세율하고 똑같고요. 자녀에 대한 사전정리를 하려면 10년마다 5천만 원씩. 이거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죠? 5천만 원 너무 적죠. 지금 국힘에서 5억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뭐 1억 이렇게 좀 개정 안 내놨는데 또 한 5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합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이게 상업자금 증여라는 게 있거든요. 조특부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50억 한도로 해가지고 5억은 빼주고요. 이게 정리를 하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정리한 걸로. 그러면 10%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이거 괜찮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 자녀한테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주고 땅을 줘요. 그러면 땅을 사서 카페를 베이커리 카페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하는 거니까 일종의 정리해가지고 땅 투자하는 거죠. 베이커리 뭐 같이 뭐 있겠어요. 그 장사 안 되는데. 예. 뭐 취미로 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부잣집.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 업계에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되게 유행이 좀 됐어요. 요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망하지 않는 그런 사업 하나 하라고 그러면서 돈을 주면 창업자금 공제, 증여 특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0억이요? 50억까지. 예. 창업 정보가 상관이 없나요? 그게 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 유흥업이나 뭐 부동산 임대업도 가능해요. 예. 예. 그 업종 제한이 좀 있는데요. 예. 예. 그거는 그다음에 예. 가업승계 주식 사전정 여부. 가업승계라고 들어보셨죠? 요거거든요. 가업승계. 요거는 뭐냐면 회사를 물려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주식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거 좀 그 혜택이 변변찮아 가지고 이게 막 해보려고 하다가 말고 이런 사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긴 지 오래됐는데 실제로 실행된 건수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1200건 정도 됐나? 굉장히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세법 바뀌면서 좀 공제 한도도 늘고 해가지고 이걸 좀 활용하려고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감사하는 회사 하나 천안에 있는 회사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5년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5년 차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냐면 이제 사전에 정리를 하면 10억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정여 세율이 10%에서 50%. 이거 만약에 50억이면 이게 뭐
50% 그냥 50%잖아요. 근데 10%로 과세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요건이 좀 있는데 아버지가 60세 이상 됐을 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10년 이상 사업체를 경영을 해야 되고 경영이라는 게 대표이사인 거예요. 그다음에 수정자가 가업에 종사해야 된다. 가업 종사가 그냥 일하는 겁니다. 직원도 일하는 거.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요건이 갔었을 때 정려를 하면 10% 정려 평가를 해가지고 10%만 정려세를 매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후 요건이 5년 이내 대표이사 아들이 대표이사 돼야 됩니다. 예. 만약에 딸이다 그러면 사위가 대표이사 해도 됩니다. 주식은 딸이 받는데 대표이사는 그 사위가 해도 돼요. 그것도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근데 아까 뭐 저기 상속 10% 해주는 대신에 또 약간 불이익도 있어요. 원래 10년 그 정려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데 이거는 기간이 없어요. 무제한. 20년 된 것도 그냥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이상한 규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뭐 정려 중에 이게 정려 의제라는 게 있거든요. 정려는 아닌데 정려를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고가 양수도입니다. 고가로 양수도 하거나 저가로 양수도 하거나 고가로 하면 고가로 판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고 저가로 거래를 하면 저가로 받은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 이익 본 사람한테 정려세를 부과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말이 좀 어렵게 써놨는데 뭐 30% 차이 나는 금액하고 3억하고 중에 작은 금액을 더하거나 뺀 요게 이제 적정 시가로 봐서 그까지는 허용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고가 양수 뭐 아파트가 막 20억이 있는데 그 30억에 뭐 이렇게 30억에 아들 걸 아버지가 30억에 사줘요. 그러면 정려세가 적정 가격은 여기 보시면 23억이 됩니다. 23억이 되고 차익이 7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7억에 대해서 정려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안 맞으려면 23억에 거래를 하면 3억 플러스해서 거래하면 정려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그리고 저가 같은 경우에도 사례는 좀 복잡한데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억을 이게 10억을 넘으면 3억이더라고요. 3억을 뺀 17억에 거래를 하면 이거는 정려세를 내지 않는다. 예, 정려세 좀 내려고 하면 뭐 16억에 하면 1억에 대해서 10% 내면 되겠죠. 예. 자, 요거는 이제 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 하나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부동산을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뭐 아들한테 딸한테 상속하면 뭐 상속할 때보다 법인을 만들어서 현물 출자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 주식을 상속을 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사례입니다. 예. 왜 차이가 나냐면 평가 방법이 다르거든요. 부동산은 감정가액 거의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면 감정가액을 해요. 근데 그 현물 출자한 그 기업의 주식은 상정법에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고요. 그 평가 방법 여기 약간 어려운데 그냥 쓱 한번 그냥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일반 법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 부동산이 그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50% 미만이다 그러면 순자산 가치 60%, 순손익 가치 60%, 순자산 가치 40% 이렇게 가중평균해서 하고요. 미니멈 순자산 가치 80%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아까 부동산을 현물 출자를 하면 이게 부동산 자산 중에 부동산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80% 부동산만 있다 그러면 80% 이상 되니까 이거는 순자산 가치의 100%로 이게 그 평가를 하니까 똑같죠 부동산하고. 근데 이거 만약에 50%에서 80% 되면 이게 가중치가 바뀝니다. 순손익 가치 40%, 순자산 가치 60%, 미니멈 순자산의 8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은 뭐냐면 부동산을 뭐 땅이든 아파트든 20억에 사가지고 이제 70억이 지금 감정가인데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아버지가 법인을 설립해서 현물 출자를 해요. 현물 출자하면 이제 양도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양도세가 나오는데 그 조특법상 이렇게 천물 출자하면 과세 이연을 시켜줍니다. 특례로. 이게 법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주식을 팔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양도세를 추징을 하는 거죠. 근데 계산은 이때 계산을 하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세금 효과가 있느냐. 그 현물 출자를 해서 법인 설립을 하면 70억입니다. 원래 70억이라고 했죠. 근데 요게 이제 트릭인데요. 법인에다가 이제 30억을 빌려줍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자산 부동산 비율이 70%가 됩니다. 아까 50에서 80% 사이에는 그 순자산 가치 80%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자산 가치 80%로 평가하면 주식 가치가 56억이 됩니다. 근데 한 5년 지나서 이제 부동산을 매각해요. 그러면 가치가 좀 올랐겠죠. 77억이. 요거는 무시하더라도 부동산 세금 낼 거 22억을 부채로 잡고 이렇게 하면 순자산 가치가 44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부동산만 그 상속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 비해서 13억을 13억의 가치가 줄어들거든요. 세율은 6.5, 6.5억. 이거는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든지 아파트 좀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동산과 관련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한번 훑고 넘어가겠는데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보면 12억 이상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이니까 12억까지만 비과세. 그래서 요거는 부부 공동으로 하면 절세가 될 수 있다. 요거 좀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농가주택, 이게 농촌에 부모님 계신 분들 좀 있으시죠. 1세대 1주택 따질 때 요거는 농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 단 별장이나 고급주택은 안 되고요. 웬만하면 농촌에 그냥 사는 집이 있으면 요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농지 양도세가 있는데 또 아버님들 또 농지를 농사 안 지으시고 팔거나 자녀 물려받아서 파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농지는 좀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금 이렇게 많이 내는데 8년 이상 자격 농지에 대해서는 100% 감면이 됩니다. 요건이 좀 있는데요. 농지연부 있어야 되고요. 30km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작 사실이 입증돼야 되는데 여기 2020년도에 이상한 규정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주말 농장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농가소득 외 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이면 이거는 아예 감면 못 받습니다. 예. 단 이거 원래 농지인데 농지에 사용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감면 못 받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과 관련된 세금인데요. 양도세만 보겠습니다. 양도세하고 정권거래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장 대주주는 여기 좀 해당되시는 분 있나요? 상장사 대주주. 예. 10억 이상 직전 연도 기준 10억 이상이나 1%, 2%, 3%, 1%, 2%, 코스피 1%, 코스닥 2%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거 해당 안 되니까 비상장 주식 중심으로 볼게요. 비상장은 대주주가 많아요. 4% 이상 되면 대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아요. 20%. 3억 초과하면 25% 이렇게 부담한다. 요거 실수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리고 1년 미만 보유다. 샀다가 1년 이내 팔면 30% 중과가 됩니다. 예. 그래서 소액주주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소액주주는 비상장 주식 소액주주는 10% 그냥 과세가 되니까 단 주민세 별도예요. 10% 별도. 예. 해외 주식 요즘 많이 투자하시는데 해외 주식은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이거 똑같이 20% 비상장 대주주하고 똑같이 과세가 됩니다. 20% 3억 초 25%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요, 그냥 상장사는 그냥 자동으로 떼가니까 신고하셔도 되고 비상장은 따로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들 좀 있으신데요.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도 있으신데 법인이 유리하냐, 개인이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답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세율은 법인세가 낮아요. 근데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 개인 사업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법인 사업자는 뭐 이렇게 좀 요 낮은 세율로 부담한 다음에 배당으로 조절하면 되는 기간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공동 사업을 통해서 이게 나눌 수도 있고 개인은 법인은 주주를 여러 명 두면 또 그 배당 소득이 나눠지니까 이렇게 그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그 선택 기준은 규모인데요. 규모가 크면 법인 사업자, 이익이 2억 이상 되면 법인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법인이 유리하고, 예, 소규모일 경우는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인 사업자 보면요. 좀 규모가 작죠. 그 수익 금액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간편장부 대상자하고 복식부기 대상자 이렇게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1년 연수입이 7,500만 원 미만, 예, 미만인데, 요거는 사실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좀 가라로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가령 구체적 신고 소득률이 지금 20에서 30%, 보통 서비스업이요. 그런데 요거 한 15% 이렇게 해도 세무서에서 연락 안 옵니다. 그냥, 예. 요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복식부기는 정식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자기가 작성해야 되는 사업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두 개가 나눠져요. 자기조정은 자기가 신고해도 되는 사업자고, 외부 조정은 저희 같은 이제 세무사한테 맡겨서 신고해야 되는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조정 대상자까지도 소득을 좀 줄여서, 정비인도 없어도 이렇게 신고해도 괜찮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복식보기는 이건 좀 세무조사 위험이 있으니까 좀 정직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예. 부가가치세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대신에 받은 세금계산서에서 공제를 해주죠. 근데 좀 규모가 작은 8천 이상, 연간 8천 이상 되는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 해야 되고요. 특정 업종, 뭐 저희 회계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과세자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8천만 원 미만. 요 경우는 부가가치율을 곱해가지고 10%에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실제 부담률이 한 3%, 2%,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영세하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간과하는 건데, 요거 간이과세 중에 연매출이 4,800이다 그러면 이거는 계산해서 세금이 나와도 납부 면제입니다. 예, 안 내도 되고요. 4,800. 이거 사업하면 안 되겠죠. 4,800도 못 버는데. 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그 세금 혜택, 뭐 되게 많은데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 요거 이제 창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이 있는데, 창업 벤처기업, 좀 잘못됐네요.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예, 5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벤처 인정을 받은 지 3년 이내, 요 기업들은 법인세를 3년간 75%, 그 이후 기간에도 50% 감면합니다. 요거 못 찾아보면 좀 바보죠. 예. 그래서 벤처 인정을 꼭 받아야 되겠고요. 이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데 수도권 벤처 인정 못 받았는데 이거 혜택을 주는 게 이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거는 5년 이내 신청 가능하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제외한 데서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0% 감면 해주고요. 요게 되면 벤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면 이걸 받고 안 될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걸 받으면 되겠다. 예. 요게 벤처 확인서인데요. 세 군데서 보통 인정해 주는데, 벤처기업 진흥협회, 기보, 중소기업 진흥공단 여기인데, 여기가 제일 쉽더라고요. 기보에다가 자금 받으면서, 근데 진흥협회는 좀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뭐 기술 입증해야 되고 막. 근데 여기는 그냥 여기 보증받아서 대출 받을 때 벤처 인정을 해주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요건 이제 여담으로 제가 요즘 그 챗GPT가 많이 쓰시는데요. 그 챗GPT로 세금을 질문을 하고 나서 저한테 또 이렇게 전화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잘못된 답을 가지고 이상하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요 하나를 그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와이프도 물어보고 와이프 친구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 것만 답이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와이프는 무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했더니만 부부를 나눠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차익을 합산해서 계산해가지고 잘못된 1억 5천이나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게 놀랬고요. 그 다음에 와이프 친구가 또 무료 이걸 하니까 이건 또 이상하게 30억에서 12억을 비과세니까 빼고 양도 차익을 계산해가지고 빵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이상. 그 다음에 딥시크에 물어봤는데 딥시크 쓰시나요? 양도 차익 누진세율도 잘못 적용하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잘못 적용했어요. 그래서 또 물으니까 The server is busy 해가지고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유료로 $20 내면서 챗GPT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 포항공대 장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파인 튜닝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는 잘못됐다. 너 어디서 찾아봐라. 자료 출처까지 얘기하고 그 계산 방식까지 얘기하고 했더니만 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지 와이프한테 왜 거의 네가 딴 데서 물어봤냐. 네이버는 더 엉뚱한 대답을 하고요. 그래서 하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는 그런 세금 계산은 챗GPT에 물어보지 마시고 아직 많이 부족해요. 얘가 우리 아이처럼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무 전문가 상담에서 이거는 해보는 게 좋겠다. 계산은 진짜 못하더라고요. 조문 찾는 것도 좀 못해요. 조문도 틀리게 찾아줘요. 그 조문 조특법 어디 있다 해서 찾아보면 엉뚱한 게 많고 그래서 보니까 막 블로그 이런 데서 올려놓은 거를 걸고 왔는데 잘못된 정보를 걸고 온 것도 있고 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걸 반영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 전문가가 상담하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강의 하나를 드렸더니만 대종이 형이 질문을 막 카톡으로 엄청 해가지고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시까지 끝낸다고 그랬는데 시간을 맞췄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건보료에 대해서 좀 알아요? 건보료 그건 우리 직원이 잘하는데요. 그 원래 노무사 영역이라. 네, 죄송합니다. 아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속세 개정을 여야가 다 선거하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제 한도를 올려주자고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힘은 세율을 낮추겠다는. 국민의힘은 세율도 낮추고 최고소득세율도 좀 낮춰주자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현안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속세 구간을 넓히면 좋겠는데 세율을 낮추는 게 더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최고 세율로 가까운 그런 세율로 과표가 계산이 되니까 예. 실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또 우리나라는 왜 물가 상승에 연동해서 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가 계산되도록 입법이 안 될까요? 그거는 국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부자 감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부자 감세도 아니고 물가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는 자체가 부자 감세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일단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누가 용의 있게 나서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20년간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5년 전에 공무원 시작했는데 애들 소득공제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150만 150입니다. 예. 150만 원 가지고 어느 콧대기 물가가 얼마 올랐어요? 35년. 소득세 물가 연동제는 지금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너희보다 동서 토론에서 좀 오늘 안 그래도 결과로 채팅을 안 그래도 좀 이번에 공인중개사회 회장 된 분이 좀 정치적인 그런
그 역할을 좀 하겠다. 그래서 국회 쪽에 로비라든지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거 제가 통로가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문 없으시죠? 뭐 자세한 상담은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